아, 그래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네, 네. 물어보세요. 보통, 네, 지난 조정을 한다고 하면 아마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좀 띄게 하기 위해서, 제 생각인데, 아마 1학기 때도 한번 했었죠? 시험 볼 때도 세미나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넓은 곳? 예. 어디래요? 그래요?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확인에 대한 게 궁금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 그래요. 아, 네,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도 다 문자 받으셨어요? 음, 알겠습니다. 아까 김문영 센터장님이 그 수업 중에 교수방에다가 올리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못 봤네요. 보겠습니다. 어디 있을까? 여기인가보다. 네. 5일 이후 5주차 수업 제한적 대면 수업. 5일날 다시 공지하시겠다네요. 제한적 대면 수업. 국제관 수업 강의실 일부 조정. 아,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반이 되게 많잖아요. 원래 그냥 붙어도 의자를 더 갖다 놔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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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네,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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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제가 그 톡을 확인하기 전에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세미나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세미나실 넓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실에서 그 요양보호사 강의를 했어요. 예, 한 30명 대상으로. 좋더라고요. 넓고, 시설도 좋고.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반에 지금 뭐 5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제반의 강의실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무슨 저희 클래스에 맞게끔 해 주실 거예요. 네, 예, 예, 해 주실 거니까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드디어, 드디어,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가 만났군요. 네, 국제관과 한길관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국제관과 한길관 만나니까, 와, 우리가 뭐 거의 한 6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네, 우와, 엄청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그죠? 추석 연휴 때는 어떤 일을 하세요? 어떤 계획 있으세요? 바쁘세요. 전 부쳐야 돼요. 전 부쳐야 된다, 나. 전 부쳐야 된다. 그래요. 네. 시장은 보셨어요? 시장은? 네, 시장은 보셨어요? 네. 아이고, 돈도 쓰셔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참 바쁘시네요. 수업도 들어야 되고, 아유, 오늘 휴강일 줄 알았는데 휴강도 아니고, 아유, 예, 네, 빨간 날만 휴강한대요. 네, 예, 이해해 주시고, 네, 그래요. 오늘 본 수업 가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를 나눴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처가댁에 오지 말라 그래서 안 가고, 저도 이 수업 끝나고 계속 이제 근무를 하고 퇴근 후에
이제 시장과 마트를 가서 장을 좀 본 다음에 제가 요리를 좋아하니까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저를 아시는 분들은 먹는 거 좋아하는 것만 보셨죠? 저 엄청나게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 정말 잘 먹고 요리도 엄청 좋아합니다. 예, 잘한다라고는 제 입으로는 못하겠고, 예, 아무튼 뭐 잘해요. 예, 잘하고 재밌어요. 나에게 돈만 준다면 저 맨날 요리만 하고 살고 싶어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 막 초대해 놓고 막 이렇게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은데, 아무튼 추석 연휴 네, 행복하게 건강하게 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싸우셨던 분들하고 화해도 하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이 인간조차 어제 그저께부터 부부싸움을 해서 지금까지 아직 완벽하게 화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이번 추석 연휴 때 제 아내랑 네, 화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표를 해야 제가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스갯소리를 이제 넘기시고, 자, 교과서 3장. 자,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도록 할 텐데, 우리 선생님들 또 읽어오셨죠? 네, 1, 2장은 안 읽어왔더라도 3장은 또 읽어오셨죠? 아우, 어떻게 한결같아. 한결같게 탁안 있는 것도 사람이 한꺼번에 확 변해도 안 좋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어, 3장에서도 중간고사를 냈죠. 네, 냈고, 카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친절한 강정모 교수가 이렇게 쭉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뭐, 100%안 가르쳐 주죠. 그죠? 네. 자유기술형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유기술형은 100%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보시고 미리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써갖고 와도 되고 프린트해 와도 되고 왜 신입생이 계시기 때문에 제 과목을 처음 듣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꼭 있다? 붙여도 되냐고? 붙이면 안 돼요. 예, 붙이면 괜히 오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반드시 쓰셔야 돼. 예? 예. 그리고 잘 모르면 성경 구절이라도 꼭 쓰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채워야 내가 점수를 드려요. 뭐래도 어떤 거래도 이렇게 몇 줄 이상 쓰셔야지 됩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는 선생님들이 이미 배우셨거나 배우고 있는 뭐 개론 아니면 역사 과목 따로 있죠. 조금 전에 법제론에도 또 지난주에 배웠죠. 역사. 그리고 정책론에서도 배우죠. 굉장히 사회복지 실천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이 학에서는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네. 근데 그러면 사회복장만 그러냐? 아니에요. 간호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학문이든 간에 물론 공학은 조금 적긴 하긴 하겠지만 서도 네,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발자취, 특히 휴먼 서비스를 하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는 이 역사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 역사가 발달했는지 이 교재에서는 서양부터 다루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를 다뤄요. 서양이라고 뭐 모든 나라를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에 영향을 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고조선 시대부터 다루는 게 아니라 예, 해방 이후부터 다루는데 해방 이후도 아주 작게 나와요. 아주 약하게 나와요. 그래서 역사 부분은 문제를 많이 안 냈어요. 사실 제가 대놓고 말씀드렸지만 실천 부분 다음 주부터 나오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여기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를 단답형으로 하니까 2점이 2점. 괄호 두 개니까 하나당 1점씩 해서 2점 정도고요. 카페에는 뭐 역사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나옵니다만 돼 있고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죠. 왜?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예. 이 수업 시간에 메모도 하고 집중도 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보셔라.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변별력을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교과서 80쪽. 네, 펴시면 되겠습니다. 80, 81쪽 한 번에 다 보이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1급 국가고시 문제집이라 뭐 1급 시험에 뭐 많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중간 기말에서 꼭 내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걸 뭐 많이 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내가 1급 시험을 보시겠다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교재가 되겠죠. 정리도 잘 돼 있으니까. 자, 81쪽에 보시면 서구 우리나라 역사가 아주 간략하게 키맵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간단히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는 2005년 이후에는 마치 없는 것처럼, 아유,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법제론도 배우고 다른 것도 배우시겠지만, 앞으로 실천 현장도 배우시겠지만, 2005년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회복지 실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교과서의 한계죠. 네. 자, 그 다음에 서구 쪽 다시 위에 보시면 그동안 계속 얘기 나왔던 인보관 COS. COS가 다른 말로 뭐죠? 한국말로? 맞습니다. 자선조직협회 또는 자선조직가협회를 COS라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중간고사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이 시에 COS 이렇게 뭐 COS가 뭐지? 뭐라고요? 자선조직협회 의 약자입니다. 네.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약자는 뭐죠? CT, 영어로 CT, 그게 바로 클라이언트입니다. 이용자,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생활하는 그 거주자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간고사에 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왜 이때부터 나오냐? 물론 그전에도 있었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파급력 있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역사는 보통 산업혁명 이후부터 보거든요. 예, 산업혁명 이후부터 보기 때문에 19세기 말 산업혁명 바로 직전에 나왔던 게 뭐죠? 우리가 법제론 실천론에서 다 나오는 건 혁명, 시민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민혁명, 산업혁명이 같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현대, 근대화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년대까지는 전문직에 대한 확립기 시절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100% 보기가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모 학자가 떡하니 등장을 해서 학회에서 얘기를 하죠. 발표회. 내가 보니까 니네 사회복지는 전문가가 아니야. 딱 라고 이제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딱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에 계신 분들이 이제 긴장을 하면서 교육, 전문직화를 되기 위해서 보수, 협회 이론들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는 시기가 20년대예요. 여기서 보수는요, 보수 교육의 보수가 아니라 뭘 고친다의 보수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나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는 돈, 급여. 그 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내가 일을 했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무료가 많았어요. 그나마 조금 흔적이 있는 게 뭐냐? COS. 자선조직협회에서 유급봉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급봉사자라는 말이 뭐 학문적으로 맞다 안 맞다 논의가 있긴 하긴 하겠지만 봉사는 봉사지 무슨 유급이야.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비용만 사례로 줬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그런 시대가 있었고 이제 50년대까지 30년대가 가장 중심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사회복지 실천의 세 개의 방법론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실천론 앞부분 하면서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세 가지. 사회복지 실천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됐다. 옛날에. COS에서 영향을 받은 COS가 개별 가정하고 그 개인에 집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인보관에서 영향을 받은 거는 뭐죠? 그 개인, 가족과 그 개인한테만 집중한 게 아니라 그 집단. 그쵸? 집단. 그쵸? 그리고 그 지역사회 자체를 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별 사회사업. COS에서 영향을 받은 게 뭐라고요? 개별 사회사업. 그 다음에 인보관에서 영향을 받은 게 뭐죠? 집단 사회사업. 되게 쉬워요. 그렇죠? 이 교과서에 계속 나와요. 집단 사회사업. 그리고 COS와 인보 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지역사회 조직. 네, 기억나시죠? 인보관이 더 영향을 많이 준 게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COS도 지역사회 조직에 영향을 줬어요. 왜? 지역사회가 변화를 되려면 결국
그 기초적인 구성원인 개인과 가족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소위 말해서 사회복지 실천 효과를 봐야지만 그 지역 사회가 조직이 되잖아요.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COS 인보관 다 지역사회 조직에 영향을 줬다. 뭐 메모하시되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뒤에 교과서 본문에서. 자, 그런 상황에서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대립을 했다라고 했죠. 자, COS가 기능주의예요, 진단주의예요. 어디에 좀 더 가깝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인보관은 네, 이 교과서가 잠깐 잘못된 게 있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COS는 진단주의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니, 영향을 줍니다. 가깝습니다.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인보관은 어디? 기능주의에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러면 진단주의랑 기능주의가 뭔지는 이따 교과서 설명하면서 왜 표로 잘 되어 있거든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년대 다음에 70년대, 1970년대 중시까지 어떤 게 있었느냐? 기존에 진단주의나 기능주의랑 막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겁나 싸웠어요. 학자들 간에. 실천가들의 삶에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회는 계속 발전하죠. 다변화되죠. 그래서 융합이 됩니다. 그래서 진단주의의 장점, 기능주의의 장점을 합쳐서 통합적으로 방법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 방법론으로 대표적인 게 4체계, 6체계, 뭐 단일화 모델, 생활 모델, 문제 해결 모델이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문제를 내가 고민하다가 사실 외국에서 이런 그 모델을 한 게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복지관에서 일을 해보니까 그거대로 일을 안 해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다만 여기 요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펄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나와요. 교과서에. 이미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펄슨이 개론에도 나오고 정책론에서도 나오거든요. 통합한 여러 학자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이 만든 이론 4P가 있어요. 4P.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는 네 가지 중요한 P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P로 시작되겠죠. 그래서 펄슨이 사람, 그죠? 장소가 플레이스. 그 다음에 실행한다 프로세스. 하나가 뭐 있더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프라블럼. 그래서 4P. 네. 그래서 person, place, problem, process. 이게서 네 가지로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펄슨 학자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이 요약본에도 없는데 제가 왜 얘기할까요? 그래도 이 통합적 방법론 중에서 이 4체계, 6체계 단일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 다음에 다양화기.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본문에서. 다양화기는 그동안 70년대 전까지 일어났던 다양한 모델들이 지금은 더 많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한테 가족치료 배우신 분, 가족치료. 입안은 없나 봐요. 가족치료가 이때부터 계속 발전이 돼서 다양한 모델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보니까 12시 45분이 됐기 때문에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잠깐 쉬세요. 자,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미 들으셨던 것도 있긴 하겠지만 처음 듣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교과서를 읽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도 본인이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이해 폭이 넓고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쭉이라도 읽어보시는 걸 강추하고요. 그래도 못 읽겠다 하게 되면 요약이나 뭐 이런 거라도 좀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자, 이제 4주차니까. 자, 8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잘하고 계세요. 이
줌의 채팅방에다가 저 출석했습니다. 해주시는 거 굉장히 좋다 그랬습니다. 이런 습관. 자, 잘하셨습니다. 자, 먼저 서구의 사회복지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실천의 역사. 물론 뭐 다른 교과서에서는 영국에서 했던 그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든지 뭐 신구빈법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법을 시작으로 해서 막 나와요. 그러면서 반드시 등장하는 게 누가 지은, 누가 조사한 어떤 보고서,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영국 사회에서 이 책이 없기 때문에 조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면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게 누구일까요? 누가 지은 어떤 책이 이 사회복지 실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좀 빠진 게 있을까요? 190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네, 엘리자베스 그 다음에 저도 메모를 해놓고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누구일까요? 그 사회에 대해서 막 연구조사를 해갖고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복지국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타났어요.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과목을 들으신 분들 혹시 무슨 경 그분이 조사해서 발표했잖아요. 대표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누구라고요? 어? 아니요. 다른 분. 아니요. 다른 분. 누구요? 아니요. 법 말고. 그 다음이에요. 제가 시험 문제 안 낸 걸 자꾸 물어보고 있죠. 제가 이따 중간에 생각이 나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강의한다고 표시해 놨다가 다른 쪽에다가 표시를 했나 봐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선조직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자선조직협회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제 시호에서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1800년도 후반부터 등장을 했는데 왜 나타났느냐? 산업혁명 이후에 빈민들이 많이 더 양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민을 구제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많은 귀족들이나 이런 중산층 이상분들이 후원을 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안 된 거야. 그래서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고 많이 못 받는 데는 여전히 그냥 계속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구걸 행위를 하느라고 잘 사는 우리 동네 자꾸 와. 막 돌아다녀.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켜. 문제를 막 내월적으로 일으키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서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자선 조직을 꾸려서 활동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시오에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중산층 이상의 과거의 귀족 가문의 그런 분들을 중심적으로 해갖고 조직을 꾸려서 현재의 사회복지사라고 볼 수 있는 유급봉사자를 채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어려운 빈민 가정 집에 가서 개인 그 가족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구제 활동을 하러 간 중산층 이상의 방문자들을 뭐라고 한다? 우회 방문자라고 합니다. 네, 책에 다 나오죠. 그런데 이분들의 관점이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 배웠지만 서도 가난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게으른 거는 누구 책임이다? 개인의 책임이다. 예, 그래서 알코올 되게 싫어해요. 알코올에 빠진 사람들. 예, 신체가 멀쩡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은 거는 굉장히 인정하지 않아요. 공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지 않은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가족들은 1차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는 아예 지원 대상자, 그러니까 자선의 대상자에서 빠져요. 예, 아예 빠져버려요. 예. 상대적으로 인보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을 개인, 그 가족한테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래서 너희들 우리 동네 와서 구걸하지 마. 이런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래 자선조직협회 이름 자체가 자선구제조직화와 구걸 억제를 위한 협회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서 너희 집에 가서 이렇게 현물도 해주고 서비스도 해주니까 너희들 더 이상 돌아다니지 마. 우리 동네 오지 마. 예, 와서 괜히 문제를 일으키지 마. 이런 개념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물론 100%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공부하고 청결해지고 또 일도 하게 되면서 너희 스스로 이런 문제, 이 가난을 좀 극복을 해. 조금이라도 이런 개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선조직협회의 실천은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개별 사회사업이에요, 집단 사회사업이에요. 어떤 쪽에 영향을 미칩니까? 개별 사회사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집단이라고 하는 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조그만 영향을 미쳤겠죠. 하지만 가족, 개인의 중심으로 실천을 했기 때문에 개별 사회사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지역 자체가 빈민이 많다라고 해서 모든 빈민을 다 들어가서 서비스를 한 게 아니에요. 실천을 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중에 보면 일반적으로 빈민 그 모여 사시는 쪽 보면 가난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이런 쪽이 많이 있거든요. 또 기독교인도 많이 없거나 그러다 보니까 선정돼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다 집단으로 들어간 건 아니죠. 그거는 어디라고요? 인보간이에요, 인보간. 그 지역에 아예 집을 지어놓고 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알코올릭에 빠져 있든 뭐 게을러서 일 안 나가든 관계없이 와라 해갖고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인보간이죠. 그래서 이 COS랑 인보간의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예, 이거는 뭐 이 과목뿐만이 아니죠. 자, 그런데 COS가 가서 개별 가족 중심으로 해서 실천만 한 게 아니라 왜 이 가정이 이런 식의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천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변화돼서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리치몬드 여사가 이제 어, 책을 만들게 되죠. 사회 진단이라고 하는 메리 리치몬드 여사가 그게 교과서 뒤쪽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게으르고 무지하고 나태된 어렵게 살고 있는 빈민 가정에 가서 중산층 이상의 그런 분들이 방문을 해서 가족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현물도 지원하고 조사도 하고 이게 바로 다 COS가 했던 사회복지 실천이고 이게 바로 개별 사회 사업으로 발전이 됐으며 이념적으로는 사회 진화론 기억나시죠? 나는 우월하고 당신들은 열등해. 열등하기 때문에 더 열등하게 살 위험이 있어. 하지만 나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선택적으로 가서 그래 내가 지원하니 너희들 우리 동네에 와서 구걸하지 마. 제가 계속 반복하죠. 예,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조금 더 이해 폭을 쉽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주의보다는 진단주의에 영향을 줍니다. 예, 서로 주고받죠. 진단주의라는 건 뭐죠? 어디서 진단을 많이 받죠, 선생님들? 지금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이게 문제야. 그래서 문제에 너무 초점을 둬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투여받거나 하루에 뭐 몇 시간 이상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지 말아야 돼. 그래서 굉장히 전문가주의예요.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 집에 가서 너 이렇게 가난해. 알고 보니 네가 일을 안 하네. 신체는 멀쩡한데. 아이고, 일단 예수님 믿어. 그 다음에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게으른 자여, 먹지도 마라. 돼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개인 자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실천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왔는데 한 달 지났는데 여전히 일도 안 해. 그러면 혼내는 거예요. 네가 여전히 가난한 이거 이거야. 그래서 변화가 돼야 된다고 계속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없는 건 아니죠.
지금도 있어요. 그런 COS 진단주의가 100%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 자녀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한테 진단하지 않나요? 스마트폰 계속 보면 아유 이런 저만 그런가? 선생님도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네, 하죠.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보관입니다. 인보관이 지금의 사회복지관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보관은 빈곤을 개인 자신의 어떤 나태와 무지와 불결 이런 걸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나태하고 무지하고 불결하고 감염병에 걸린 이유는 나한테도 책임이 있긴 하겠지만 이 사회 때문에 그래. 태어나 보니 내가 그런 가정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내가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에서 그때 산업혁명 직후라 그랬잖아요. 이후.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뭐 직장 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그런 뭐 안전관리가 얼마나 잘 돼 있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쳤거든.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조직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다쳐버렸어. 그거 100%내 책임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술에 빠지게 된 거고,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응?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한 달 만에, 어머, 얘가 소아마비가 됐어. 그러면 걔를 돌봐야 되니까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 이렇게 다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거죠. 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을 갖고 있었는데, 어머, 내가 아는 사람이 이거를 다 갖고 도망가 버렸네? 이런 경우도 내 만의 책임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어떤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을 다 얘기하려면은 한두 곳도 없어요. 네,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올해 작년부터 예? 말부터 일어날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발생이 되고 이것도 역시 사회적 문제죠. 그렇다고 다 개인한테 책임을 져요? 그러면 안 되죠. 네가 선택한 직업이잖아. 네가 선택한 지역이잖아. 어, 이해가 되시죠? 예,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재난지원금도 주고 2차도 지원받게 되는 거예요. 저 2차 받았어요. 저희 센터. 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상대적으로 저희가 손해보고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가 절감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턱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상공인한테 이렇게 일정 부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실천이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어떤 진단주의 개념에서 COS 그런 개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별을. 그래서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다시 인보관 활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보관은 COS랑 또 다른 게 거기 들어가서 산다. 나의 그 복지시설이 그 지역에 있다. 그리고 COS는 없다. 부자 동네인 스카이캐슬에 살고 있다가 어려운 곳에 잠깐 갔다가 온다 이런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보간이 현재의 사회복지 시설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토인비, 아담스 이런 분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분들 뭐 다 기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인보건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 빈민 사회에 들어가서 빈민이 집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COS에서 관심을 덜 뒀던 그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변화를 노력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죄송하지만 지금 계속 이제 다른 소리가 들리시는 분들은요. 내가 혼자 조용하게 학습하는 공간이 아니다 할 경우는 음성을 해주세요. 예, 제가 강의할 때 살짝 지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쪽에 관심을 두었느냐 하면은 모여서 교육시키는 거. 예, 그러니까 문해교육, 글자를 알게끔 하고 모여서 직업교육. 예? 그거를 뭐 엄마, 아빠, 아동, 뭐 장애인 이렇게 그룹별로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집체로 모여서 교육시키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굉장히. 그러면서 86쪽에 보시면 3R 개념으로서 실천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3R이라고 하는 것은 레지던스, 즉 거주. 그러니까 빈민 사회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거 환경을 보다 더 개선을 통해서 질병 또는 아동복지 또는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레지던스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하면은 뭐 호텔, 레지던스 뭐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하는데 거주의 개념을 뜻하는 영어 단어죠. 두 번째는 연구조사. 연구조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지역은 그래도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져서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전개가 되면 그 지역 또한 변화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일반화거든요. 우리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접근을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어떤 사회복지 실천을 해야지만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조사 없이 전개를 했을 경우 실전의 어떤 효과성과 이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사를 합니다. 물론 COS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조사를 했다 그랬죠. 그런데 COS는 보통 개별적으로 했어요. 가족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인보 간의 조사는 이 집단, 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개혁의 리폼이에요. 개혁의 리폼. 그래서 우리가 리폼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옷 수선할 때, 그죠? 옷 수선할 때 리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꿔지는 거예요. 예전에 막 이렇게 낡아서 색깔도 막 바랬던 이런 것들을 리폼하게 되면 새 것처럼 많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살짝 고치는 게 아니라 술에 빠져서 집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아동학대를 하고 아내를 두들겨 팼던 이 남자가, 남편이, 아빠가 이제는 견실한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살면서 술도 필요할 때만 먹고 가정에서도 좋은 아빠, 남편으로서 살아가면서 사회적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재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있는 복지관 뿐만이 아니라 YMCA, YWCA 이런 것들이 다 인보간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보관만 따로 배우게 됐을 때는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YMCA, YWCA 이런 게 나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초의 복지관이 이제 이화여대에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도 나와 있듯이 복지관 하게 되면 인보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 책에는 없지만 복지관 내에 강의실이 꼭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개념이 꼭 있었대요. 예, 집단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자, 자선조직협회 COS랑 인보관의 운동을 비교한 게 몇 쪽에 나와요? 교과서? 네, 86쪽에 나와요. 저만 떠들어서, 저만 흥분해서 떠드는 것 같아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작은 다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인보가는 미국 가서 많이 발달했어요. 마찬가지로 자선조직협회도. 그리고 빈곤에 대한 어떤 책임을 어떻게 봅니까? COS는 개인 책임. 네, 인보가는 네, 맞습니다. 자, 목적, 영향, 특징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중간고사를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COS랑 인보가는 반드시 냈어요. 예, 단답형이든 객관식이든 냈으니까 이거는 이 과목을 떠나서도 굉장히 우리가 사회복지를 공부했다면 알아야 될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어긴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87쪽에 보시면 이렇게 열심히 실천하긴 했는데 이 플렉스너라고 하는 학자가 딱 등장을 하면서 이게 사회복지 전문가 아니야? 이게 딱 던져버렸어. 논문을 써서 발표까지 했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들어보면 타당해요. 교과서 87쪽에 보시면 크게 5가지로 정했어요. 너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야. 왜? 너희들은 사회과학적 기초가 결여돼 있어.
왜냐? 그때 당시만 해도 사회복지 학이라고 하는 거를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플렉스너처럼 이렇게 다양한 학문의 전문가로서 인정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비전문적으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 개념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죠? 네, 봉사 개념. 뭐 논다라기 표현은 좀 그렇긴 하겠지만 좋은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그냥 봉사야 이런 개념이라고 밖에 안 보였던 거죠. 두 번째는 전문적인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틀어만 놓고 다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학우들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은 음소거를 한 번씩 하겠습니다. 누가 그런지 지금 어디 공장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수업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게 수업에 방해가 돼요. 최소한 이거 끄셔야 되는데 아니면 집이네요 보니까 집인 것 같아요. 네, 예,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좀 아주 급한 거 아니면 조용히 해달라고 해주세요. 네. 자, 이제는 스스로 해주세요. 이 음소거를 제가 일방적으로 다 하는 거는 대학생답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자, 플렉스너가 얘기한 사회복지는 너희는 전문가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세 번째 뭐냐면은 정부 책임하에 자격제도가 없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국가 자격이 없다 이 얘기예요. 국가 자격이. 국가 자격이. 자, 국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치명적이거든요. 전문적으로 보기에는. 지금은 우리나라 국가 자격이 사회복지사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그저, 그러니까 1900 몇 년도더라?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1950년, 60년, 70년 다 사회복지 실천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국가 자격증을 갖고 일하지 않았었어요. 보통 사회 운동을 하셨던 분 아니면 종교 지도자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래된 뭐 보육원이라든지 옛날 말로 치면 고아원, 그다음에 양로원 이런 데 보시면 전통적으로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쪽에서 만드셨어요. 종교의 개념으로서. 네네네. 자, 그래서 국가가 인정한 자격제도가 없다. 그 다음에 전문적인 조직이 없다. 이런 일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뭉쳐서 협회라는 것을 조직한 게 없다. 자선조직협회 있잖아요. 그건 일부 지역의 그 자선만을 위해서 모였어요. 물론 협회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 하긴 하겠지만 사회복지 영역이 확대가 되면서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지만 모두 음성을 하겠습니다. 자, 아, 소수의 학우들 때문에 다수가 이렇게 불편하게 되면 사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다시. 네네. 잠깐만요. 자, 이제 제 말 들리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에요. 그죠? 두 개만이 합쳤는데 본인 옆에서 그릇 소리, 사람 소리, 테레비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하면 본인이 음소거를 할 줄 아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내가 보니까. 제발 배우세요.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안 보니까 그래요. 예, 모르면 물어보세요. 예, 화면 누르면 밑에 뜨거든요. 음소거 체크하세요. 네. 자, 아유, 이렇게 되면 괜히 분위기 또 샤해지잖아. 한두 번도 아닌데.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것도 수업이니까, 네, 수업이니까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한 곳에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일하면서 수업 듣는다? 이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나 스스로. 예,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운전하신다면 세워놓고 하셔야 되고.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플렉스너가 윤리강령이 없다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엔 없었으니까. 그래서 윤리강령을 우리가 따로 배웠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자, 제가 지금까지 강의 중에서 본격적으로 시험에 내겠다고 한 거는 네, COS랑 인버간이죠. 네, 나머지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플렉스너가 얘기를 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긴장하면서 교육도 강화하고 윤리강령도 만들어지고 이름을 통해서 미국에서 사회복지사협회가 만들어졌어요. 본격적으로. 예, 그전에도 조금 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만들어져서 전미사회복지사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윤리강령도 만들고 체계화하고 학교들도 많이 이제 세워지면서 사회복지 전공이 많이 늘어났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화여대가 만들어지면서 뭐 강남대, 지금의 강남대, 중앙대, 뭐 서울대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지면서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은 많은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계속 양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110만 명 넘게 됐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궁금합니다, 교수님. 왜요? 그랬더니 아니 1910년대, 20년대 왜 사회복지 전공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제대로 된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왜? 그동안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800년도부터 대학이라고 하는 게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생겼거든요. 터키나 이런 데서. 이집트도 생겼고 철학, 의학, 천문학, 뭐 교육, 뭐 이런 것들 이런 학문들을 주로 많이 배웠어요. 수학, 예, 이런 뭐 물리학 이런 것들을 배웠지. 사회학은 늦게 인간의 어떤 사회생활 또 인간사들이 모였을 때 어떤 쪽으로 역동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학문은 좀 뒤늦게 발전이 됐고요. 사회학이 그래서 가장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 이런 식으로 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사회복지학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복지계가 전문직화가 되면서 이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다양한 논문들, 책들이 발간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알아야 될 거는 리치몬드 여사가 발간한 사회진단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사실 제가 이 사회진단이라고 하는 책을 중간고사에 냈다가 제가 지웠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더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쪽에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는 한국 쪽, 하나는 서구 쪽을 했는데 두 개 다 처음에는 서구 쪽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는 한국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하나는 서구고요. 그 다음에 잠시 후에 강의할 쪽에서 하나를 중간고사를 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리치몬드라고 하는 여사가 발간한 이 사회 진단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역사적으로 실천 역사에 있어서 이분이 COS의 협회장을 하셨어요. 특정 지역의 COS의 협회장을 하시면서 개별사회 사업을 하셨죠. 개별사회 사업을 하셨는데 하시면서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기록에 남겼어요. 기록에 남기면서 지금으로 치면 사례 관리를 하셨죠. 이 책의 맨 마지막이 이제 사례 관리를 배우는 장인데 특정 지역의 빈민 지역에 들어가서 특정 가족의 사회복지 실천을 하면서 그 가족에 누가 살고 어떤 문제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했더니 어떤 식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서 이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다 또는 변화되지 않았다 악화되었다 이걸 다 조사한 거예요. 조사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이 사례를 모아갖고 책을 만든 거죠. 이 제목이 바로 사회 진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사회복지 실천에 굉장히 본보기가 된 역할 모델이 됐기 때문에 이 리치몬드 여사의 사회 진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뒤쪽에서 배울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통상적으로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면 인보감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인간 개인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랑 같이? 환경도 같이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과 개인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양쪽 다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person in environment
PIE 개념을 인정을 했어요.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회진단 리치몬드 여사가.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자가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지요. 네. 자, 그래서 뭐 이 과목 말고 뭐 개론, 뭐 정책론에서도 리치몬드의 여사는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지으신 뭐 다른 책도 있어요. 다른 책도 있는데 이 아예 제목 자체가 실천이란 무엇이냐? 개별사회 복지 실천이란 무엇이냐? 이 책. 근데 이 책까지는 그냥 선생님이 있다라고 하시고 그냥 넘어갈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보관, COS 하면서 개별사회 사업, 집단사회 사업 하면서 지역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89쪽부터 하나하나 이제 전개가 되는데, 자, 결국은 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개별 가족과 개인만 변화시킬 게 아니라 그 집단만 변화시킬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역사회가 다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별사회 사업, 집단사회 사업, 개별사회 사업을 합쳐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통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교과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실천 3대 방법론 이걸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91쪽부터 나와 있는데 개별사회 사업은 나중에 그 아동 상담으로 발전을 합니다. 사설 쪽에서 이 아동 상담은 사설 뭐 센터나 아니면 병원에서 아동 병원 또는 뭐 큰 병원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아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 활동을 전개했어요. 네, 그래서 COS가 개별사회복지 실천으로 넘어가면서 아동 중심으로 실천을 많이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보관이 집단사회복지 실천으로 발전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네, 물론 병원에서 사회복지사가 고용이 되면서 집단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긴 했는데 이때 당시 1, 2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갔다 오신 분들이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거든. 그죠? 내가 전쟁하면서 팔다리가 잘라졌거든. 내 옆에 있던 전우가 죽고 그 모습을 봤거든.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서 사회복지 실천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생기면서 집단 사회복지가 실천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전쟁이 준 역사가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중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전쟁의 역사가 음식 문화도 발전시켰고요. 그리고 의료도 발전시켰어요. 네. 잘라진 사람을 꼬매야 되거나 보조장구를 통해서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고 신속하게 제대로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 또 뭐 간호학도 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이 된 그 가족의 다양한 문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이 필요했겠죠. 네. 자, 지역사회 조직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집단사회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문제 환경이 처해진 많은 그 분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조직이 발달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게 바로 미국의 대공황입니다. 미국의 대공황.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대공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럴 땐 좀 음소거를 좀 해제해 주세요. 잠깐. 네. 음소거. 네네. 대공황 들어보셨죠? 네. 대공황이 왜 중요하냐면요. 법제론과 우리가 실천에서 나중에 배울 사회보장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법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든 나라가 미국이에요.
예, 학자에 따라서는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 뭐 영국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긴 하지만 법을 통해서 정책화해갖고 공식적으로 전 국민한테 영향력을 미친 사회보장의 개념은 미국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1920년대에 주식 가격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29년도예요. 이 교과서 이제 92쪽인데 주식 가격이 한꺼번에 팍 폭락을 하면서 완전 경제가 다운된 거죠. 우리나라도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막 경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완전 팍 떨어졌는데 이게 뭐 한두 달 있다가 올라간 게 아니라 무려 이 영향이 10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래서 대공황은 경제에서만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사회복지에 관련돼서 완전 국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 실천의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 아시겠지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당시 경제공황이 심하게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국민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살려야 되겠다 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었죠?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뭐 제대로 안 된다, 뭐 그래서 뭐 반대하는 분이거나 싫어하는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정책 자체는 이때 루즈벨트에서 맞습니다. 제가 다른 과목도 얘기했어요. 뉴딜입니다. 뉴딜. 네네네. 이 교과에서는 안 나오죠. 이렇게까지. 자,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공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어떻게 돼요? 사회적 어떤 분배를 공정하게 하자.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소득 재분배,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에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러한 일들을 그 전에 집단하고 개별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했어요. 민간에서. 사설 상담센터, 사설 치료센터, 사설 병원 이런 식으로 사설에서 중심적으로 했는데 이 지역사회 조직이 되면서 이 뉴딜 정책을 하면서 공공일자리제가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서 공공화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왜냐? 개별 가정하고 그쪽 빈민이 모여있던 몇몇의 지역은 그래도 돈 있는 영향력 있는 전문가의 집단에서 어느 정도 실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뭐 부천시, 뭐 경기도 지금 코로나 어때요? 부자 전 세계 어떤 부자라도 해결 못하고 있죠 지금. 그쵸? 맞아요. 그 부자들이 모여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조차도 해결을 못해요 당장. 그쵸? 네. 그럴 경우는 결국 누가 나서야 된다? 국가가 나서야 된다라고 해서 지역사회 조직은 공공성을 띈 사회복지 실천이 전개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들을 대거 채용을 한 거죠. 지역을 채용을 해서 뭐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공병원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법제화를 통해서 민간 영역에서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게끔 법을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사가 제대로 된 월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유급자원봉사에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실천하게 됐던 그런 실천의 장이 어디냐면은 병원입니다. 병원. 정신병원. 예, 그쪽에서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복지관에서부터 사회복지사를 고용을 해갖고 의무적으로 고용해갖고 이렇게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법제화는 거기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어디? 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게끔 법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분들 환자들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신청을 해라 병원에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제가 이제 교과서 순서대로 나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 안 나오잖아요. 지금까지는. 그죠? 인모관하고 몇 가지 빼고는 이 역사에서는 딱 두 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처음 듣는 거라도. 네. 이미 아시는 분들은 그거대로 하시고. 자, 개별사회복지실천협회 진단주의 메모하시고 91쪽에 집단사회복지실천협회 뭐라고요? 기능주의 메모하시고 지역사회 조직은 기능주의와 진단주의가 합쳐진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되게 많이 싸웠다 그랬죠, 제가. 주의가. 자, 이전에 86쪽에 오탈자 있습니다. 제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시간은 가는데, 할 거는 좀 있어서 제가 좀 말이 바빠지는데 좀 저도 여유롭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험 2개밖에 안 냈으니까. 86쪽에 보면 이궤도 접근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능주의의 궤도가 문제의 원인을 기인에게 둔 자선조직협회 접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거 진단주의입니다. 잘못돼 있어요. 진단주의예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네. 86쪽이요. 86쪽에 개념 플러스 자선조직협회의 접근이 지능주의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진단주의로 바꾸시라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학자들 간에 서로 잘난 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싸울 땐 서로 인사도 안 해요. 진짜. 오히려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더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 간에도 보면 뭐 서로 뭐 쳐다도 안 보고 인사하는 우리 학교도 있어요. 우리 학교도 우리 교수들 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놀랍게도 아쉽지만 자 92쪽부터 보시면 네, 진단주의 학파는 프로이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프로이드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개인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었고, 의사인 내가 당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내 말을 잘 따라와야 돼! 라는 식으로 약간 강압적으로 좀 행동을 했어요. 네, 실질적으로 치료할 때도. 지금도 병원 가면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좀 해서, 예, 뭐, 30대 의사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뭐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시킨 대로 안 했다고. 예. 물론 치료의 효과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서도 뭐,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경제 대공황 나오고, 네, 눈을 읽어보시고, 진단주의 학파는 치료 중심이다. 그래서 마음 아프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거를 뭘로 봤어요? 하나의 병으로 봤어요. 병으로. 병은 고쳐야 돼요, 냅둬야 돼요. 고쳐야 되니까 사회복지 실천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초창기 때 서구의 사회복지 실천을 보면 사회복지사가 했다 이런 개념이 거의 없어요. 누가 발전시켰느냐? 의사. 의사가 일원화하고 체계화시켜서 의사 밑에서 사회복지사가 이거를 실천하는 쪽에서 음, 일부 들어가서 했어요. 지금도 병원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주의 학파는 인보관처럼 어떤 학자 중심으로 됐어요. 물론 이제 의사가 학자가 아니라는 건 아닌데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사회복지 문제를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이 기능주의 같은 경우 발전하게 되면 문제를 문제 자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 네가 이렇게 가난하고 게으른 건 너만의 책임이 아니야. 너의 엄마나 너의 아빠나 너의 할아버지나 네 가족 분위기가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너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마. 지금 그 다음에 미래에 긍정적으로 봐. 너 지금 게으르지? 알코올이 빠져있지? 하지만 너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 지금 보자. 미래의 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견실한 아빠 직장인으로 충분히 변화될 수 있어. 그거 병 아니야. 이런 개념인 거예요. 네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어. 보니까 너 잘생겼네. 너 신체가 건강하네. 해서 뭐를 봐요? 강점을 봐요? 단점을 봐요? 네, 지금 그 사람이 아동학대를 하고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알코올릭에 빠져만 있어도 그 사람 속에서도 뭘 봐요? 강점을 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 어이구, 도배 기술이 있네. 어머, 기계를 다룰 줄 알았네. 지금, 현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here and now, 그쵸. 사회복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주의와 진단주의가 바라보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93쪽에 보면 진단주의랑 기능주의 학파를 비교를 잘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 체크 안 했죠? 아직 출석. 그랬죠? 네,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혹시 수업 초반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지금 4주차인데 이름을 개명하신 분 계세요?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거나? 없으세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예, 학교에다도 얘기하셔야 되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셔야 나중에 오해 소지가 없습니다. 자, 중간. 이따 한 번 더 해야 되죠? 음.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여전히? 네, 알겠습니다. 조금 편안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93쪽에 보시면 진단주의랑 기능주의 학파를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진단주의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분하고 얘기하실 분은 음속을 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이고. 자, 보내는 게 지금 왜 나옵니까? 네? 보내는 거는 음소거하세요. 자, 지난 진단주의 학파는 과거 중심이에요. 과거 중심. 과거 내가 어땠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프로이드가 그렇잖아요. 뭐, 영유아, 아동기 때 어떤 식으로 경험을 했는지가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다. 흥이까지. 자, 기능주의 학파 같은 경우는 학업에 관련된 거 외에는 가급적이면 예, 옆에서 말 못 걸게 해주세요. 애 빼고. 애는 어떻게 통제가 안 되니까 쉽지 않으니까. 자, 기능주의 학파 같은 경우는 현재 미래에 중심을 많이 둡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선생님들이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93쪽부터 보시면 드디어 이제 통합의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밀포트 회의라고 하는 게 다른 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다른 과목에서도 1929년도에 밀포트 회의에서 드디어 통합의 기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이제 그만 싸우자. 이제 왜 사회가 바뀌었거든.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가치, 철학에 중점적으로 목표를 두고 우리 합하자. 우리 서로의 장점이 있잖아. 그치? 100% 맞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미 증명되니까 실천 현장에서. 그래서 그 사회 현장, 그 다음에 그 개별된 사회, 그 가정, 그 지역, 집단, 대상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개별화되니까 우리 서로 장점만 갖고 와서 우리 합쳐서 통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핑커스와 미나한, 콤튼, 켈러웨이, 뭐 골드스타인, 펄슨 이런 사람들의 이제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모델들이. 그러면서 뭐 4층의 모델, 6층의 모델은 사실 나중에 배웁니다. 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뒤쪽에 가시면. 미리 교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제가 얘기하고요. 이번 중간고사 때는 자세하게 안 다루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정확하게 다룬다 그랬죠. 물론 다음 시간에 아마 나올 거예요. 다음 시간 아니 다다음 시간에 나오나? 다다다음 시간에 나오거든요. 예, 아마 6주차나 7주차 때 제가 말씀드릴 텐데 펄슨의 퍼피 모델은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부분들이 70년대, 5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전개가 되면서 95쪽입니다. 95쪽. 가족 치료가 발달이 됩니다. 가족 치료가 발달이 되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혹시 미누친, 사티어, 보웬, 인스버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발달을 시키면서 미누친의 가족 구조의 변화를 한 구조적 가족 치료 이게 이제 등장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역 사회가 바뀌려면 근본적으로 가족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너무 변화만 생각한다고 해서 진단주의로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변화를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된다. 예?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얘는 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구조화에 조금 관점을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세대 가족 치료 같은 경우는 네가 지금 게으르고 알코올릭에 빠져 있고 일도 안 하려고 하고 자꾸 사고를 치고 이런 부분은
너한테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야. 돌이켜봐. 너의 엄마, 너의 아빠, 또 너의 할아버지, 너의 할머니까지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족 상황에서 영향을 받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 100%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대까지 봅니다. 3대. 지금 내 자녀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나와 나의 엄마 아빠 3대를 보여요. 3대. 그래서 다세대 가족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지금 전하죠. 지금 가족 치료 과목이 개설돼 있죠. 들으시는 분.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이게 복습이 되는 거예요. 연관이 돼 있어요. 사회복지 실천의 하나의 분야가 전문 분야가 가족 치료이기 때문에. 사티어, 지금까지 얘기했던 미누친하고 뭐 보헤는 다 의사 중심이었고요. 그다음에 사티어가 했던 게 이제 경험적 가족 치료예요. 사회복지사죠. 사회복지사. 그래서 지금 여기를 중요시 여겨요. 제가 아까 지금 여기를 중요시 여기는 게 진단이라 그랬어요. 기능이라 그랬어요. 기능기주의. 예,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기능지가 인보관이에요. COS예요. 인보관이에요. 이 개념을 아시면 되게 좋아요. 맥락. 자, 그러면 보편적 복지가 어디예요? 인보관. 네. 기능주의예요, 진단주의예요? 네네. 그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럼 선별주의는? 네. 그 다음에 COS. 그죠? 이렇게 연관이 좀 돼 있어요. 맥락이 이렇게 흐름이 돼 있어요. 사회복지 실천. 네, 그래서 이걸 꼭 굳이 안 해오더라도, 아하, 이 정도의 이해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결 중심 이야기 치료. 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가족 치료 교과서 보면 거진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뭐 정신 분석적 가족 치료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걸 그때 가서 그 교수님한테 배우시고, 다음 학기나 다다음 학기 때 저한테 배우실 경우도 제가 자세하게 가족 치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상담센터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례도 제가 비밀 보장 철저히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만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사회복지 실천은 다양화되면서 전문화되면서 통합화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진단주의는 진단주의대로 발전하고요. 기능주의는 기능주의대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융합은 융합대로 계속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더 전문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가족, 청소년, 아동 이렇게 또 어떻게 전문화되죠? 아동 중에서도 매 맞는 아동. 예? 부자인데 부자 가정의 아동인데 우리가 기생충 영화 보시면 거의 아들 어때요? 아들 기생충의 아들 치료 다양하게 받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트라우마도 있고 그럴 경우 이 아이에 맞게끔 다양한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을 봤어 남자 실제로 본 거죠. 그쵸? 귀신이 아니고 남자였잖아요. 지하실에 살았던 그쵸? 예. 그런데 트라우마 접근법으로 진단주의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기능주의의 치료법도 받게 되고 그래서 계속 발전되고 전문화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상담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최신적으로 이렇게 되는 심리치료 기법들을 계속 배웁니다. 예, 예.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 내가 상담학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도 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러면 반드시 상담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에서 배우셔야 돼요. 2개월 과정, 3개월 과정, 4개월 과정은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정도 수준이고 대학원을 가셔야 돼요. 무조건. 그 제가 100이면 100번 제가 답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쪽으로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 100% 상담 전문 대학원을 가셔야 돼요. 예. 자, 그럼 또 나중에 내가 또 시간이 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20여 분 남았는데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굉장히 짧게 나와 있고요. 다른 책은 더 적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너무 작게 나와. 그런데 한 가지 메모하세요. 명통시. 뭐라고요?
명통시. 네. 이거를 제가 뭐 개론부터 모든 교과서를 다 뒤져봐도 제가 갖고 있었던 봤어도 명통시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역사라고 명시한 교과서를 사회복지 역사라고 하는 과목 빼고는 못 봤어요. 예. 명통시는요, 조선시대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설립 운영됐던 협회 단체입니다. 예, 조선시대면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그때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전문 단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국가가 굉장히 지원해줬어요. 이 단체에 대해서. 심지어 세종대왕께서는요, 특채로 시각장애인을 채용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런 게 교과서에 없어요. 예, 잘 안 나와요. 근데 사실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종대왕께서 눈이 좀 안 좋은 건 아시죠? 지금으로 치면 시각장애인이에요. 예, 너무 책을 많이 받고 당뇨가 계셨잖아요. 당뇨가 눈에 안 좋은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운동도 잘 안 했어. 막 이런 거구에다가 예, 또 여자를 좋아했잖아요. 궁녀. 그쵸? 그리고 움직이는 거 싫어했고 먹을 거 되게 좋아했고 이러면서 몸은 안 좋았대요. 예, 예, 몸은 안 좋았는데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고용했냐? 그 왕이 행차하게 되면 앞에서 어떻게 하죠? 예, 그 공무원들이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이 왕이 행차할 때 앞에 딱 이렇게 깃발 쭉 하면서 왕 앞에서 선두주의 하면서 풍악을 울렸죠. 그쵸? 예? 예. 그런 일을 담당했던 공무원 중에서 시각장애인을 특채했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삼정승 중에서 한 명도 시각장애인을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장애인을 왜 채용해요?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장애란 말을 안 썼죠. 그죠? 지금이랑 좀 다르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인재다.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면서 얘기도 했고 본인 스스로도 물러나려고 했을 때 세종대왕께서는 아니다. 내 곁에서 나를 도와 백성을 더 행복하기 위해서 너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라 이렇게 했대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아유 안타까워요. 네. 아무튼 시험엔 안 났지만 편안하게 상식선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명통시 검색하면 나옵니다. 명통시라고 검색하면 네이버에서 나와요. 자, 이 교과서는 근대부부터 나와요. 근대부터. 그래서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이후에 일제강점기에서 사실은 뭐 했던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사실 거의 없어요. 예, 조선 구호령이라고 법 하나 만들어 갖고 뭐 아주 어려운 사람을 그냥 형식적으로 도와줬다, 먹을 거 주고 뭐 보호해줬다 이 정도죠. 오히려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혼자 돌봄을 받지 못했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의료복지 차원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의사 누구죠? 한의사? 허준의 드라마를 보게 되면 허준이 일했던 그런 장소들 있잖아요. 그쵸? 그게 국가가 운영했던 그런 공공의료시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국립시설. 아시겠죠? 도립시설, 병원.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의료복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예 그 구걸했던 사람들을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고아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줬던 그런 기관들을 운영을 했었어요. 제가 다 이게 기억은 못하지만 명칭은 다 기억 못하지만 그런 데다가 또 뭐가 있었어요? 품앗이, 향약, 두레, 개 이게 바로 뭐예요? 집단으로 우리 서로 어려운 사람들끼리 도와가면서 살자 이런 사회복지가 있었다고요. 이런 게 교과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는 아유 안타깝습니다. 자, 제가 이런 게 안타까워서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자, 교과서 보시면 외연단체가 뭐냐? 외국에서 도와주기 위한 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직후, 한국전쟁 직후 얼마나 우리나라가 먹을 거 없이 찢어지게, 어디가 찢어지게? 예? 꾸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를 불쌍히 여겨갖고, 예.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외원단체. 아유, 그때 당시, 한국 참전했던 용사들이 본국에 간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뜨는 걸 보고 깜짝 놀란대요. 와서 보면.
진짜 완전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었는데 진짜 우리가 솔직히 남기는 음식 그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나라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외국을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됐죠. 전쟁고와 있었죠. 너무 어려우니까 외국의 지원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미군이 떠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직후에 미군이 지배했던 군정국가였다고요. 예, 강제적으로. 북한은 어디? 소련. 소비에트가, 한국전쟁 직후니까 소련이에요. 소련이 지배해서 김일성 정부를 키웠죠. 네. 그래서 북한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중국과 소련의 영향을 다 동시에 받았던, 강대국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나라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중국에도 약간 좀 치우치는 경향이 하긴 하겠지만, 소련의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파와 중국파가 다르죠. 지금은 아마 소련파가 많이 없어졌죠. 예, 많이 없어졌죠. 자, 외연단체가 활동을 했어요. 했는데, 이 외연단체들이 빠져나가요. 점점. 왜 빠져나가죠?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니까 더 이상 뭐 도와줄 필요가 없게 됐죠. 합리적이죠. 그래서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많이 도와주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빠져나가게 되면서 도와줬던 나라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체계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우리나라 스스로 해야 되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도 만들어주고 법제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들어지면서 국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교회,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아무튼 내부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감당하게 됐죠. 그전에는 일은 우리가 했지만 외국 사람하고 선교사라든지 외국에서 왔던 사람 같이 했지만 재원은 대부분 어디서? 외국에서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분유 있잖아요. 분유. 미군 부대에서 나온 분유. 아세요? 이 꽉 뭉친 분유 있어요. 이렇게. 그 분유, 그 다음에 초콜릿, 이런 거를 먹고 자랐어요. 저도. 또 저희 동네에 그 미군 부대가 있어갖고. 우리 젊으신 분들은 그거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꿀꿀이죽, 부대찌개가 사실 미군 부대에서 나왔던 그런 걸로 만들었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세요? 그 다음에 월드비전. 그게 다 외원단체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에서 많이 왔는데, 전적으로 외국에 지원해서 운영됐던 단체들이 이제는 외국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국내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외국을 돕죠. 아프리카나 뭐 제3세계 어려운 국가에 주로 아동을 도와요, 노인을 도와요. 주로 아동을 돕습니다. 예, 장애, 아동, 여성, 뭐 이렇게 하면서 사회복지 실천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50년부터 지금 하게 되면 2020년이죠. 그럼 거의 70년 만에 이렇게 천지개벽해서 좋아진 나라가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가 최고랍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나라가. 그래서 뭐 한강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극찬을 받고 있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력에 따라서 국력 수준에 따라서 더 많이 우리나라가 외국의 어려운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받은 것 이상,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어떤 거라고 하냐, 어떤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냐, 이 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ODA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예, 이게 약자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끝나시고 조금 더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어로 ODA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게 뭔지 알 수 있어요. 국제 원조 교류. 그래서 코이카 아시죠? 코이카. 코이카가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ODA 사업을 하고 있는 정부 산하 기관이에요. 예. 이거를 생각보다 일본이 굉장히 잘해요. 지금은 어디가 잘하냐? 중국이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력 벌어들이는 거에 비해서는 좀 못한대요. 예, 그래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중국어 하시는 분, 또 외국말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
내가 무슨 어떤 기관 실천의 현장을 그냥 무슨 복지가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제사회복지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외국어를 할 줄 안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하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외국어를 할 줄 아니까. 네. 그러면서 ODA 사업에 하셔도 됩니다. 내가 뭐 지금 결혼도 안 했고 아니면 상황이 애도 다 키웠고 그런데 내가 외국어도 할 줄 알고 앞으로 외국어도 공부할 거야. 그런데 어렵고 힘든 지역에 가서 내가 사회복지 실천하고 싶어. 그러면 코이카 이런 데에서 어, 굿네이버스 들어보셨죠? 월드비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뭐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국제 사회복지 실천 기관들한테 예산을 줍니다. 예. 예산을 줘서 너희 소속 그 직원들이 캄보디아, 아프리카 가나, 뭐 동티모르 이런 데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네팔 가서 활동비를 지원해줘요. 치료비를. 그럼 그런 데 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예. 그런 경험도 하실 수 있어요, 기회가.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돌아오셔서 국제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꿈을 크게 키우세요. 생각을 넓게 보세요. 예, 저는 이 수업은요, 솔직히 이 이론적인 거는요, 선생님들이 여러 번 보면 돼요. 유튜브 동영상 뒤지면요, 사회복지 과목은 다 나와요, 웬만하면. 필수 과목은. 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수업 시간에 잘 못 하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얘기 합니다. 경험도 제가 이제 코이카랑 협력을 해서, 경험이 있어요. 코이카랑 협력을 해서 필리핀의 빈민촌 중에서 아주 더 열악한 한센인들, 한센가족, 한센이 뭐죠? 문둥병. 예. 필리핀은 여전히 생기거든요, 1년에. 그런 쪽에 살고 있는 가족들 중에서 아동. 그러니까 필리핀 한센인 정착 마을은 더 열악해서 학교가 없어요. 멀리 가야 되는데, 타지게 가야 되는데, 오지 말래요. 왜? 니네 엄마 아빠 한센병에 걸렸기 때문에 전염될까봐, 감염될까봐. 예. 우리나라는 퇴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도 봐봐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그래요. 예. 그래서 코이카랑 협력해서 필리핀에 학교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졌어요. 네. 제가 나오기 전에 그 담당 업무를 하다가 인수인계 해줬는데, 네, 지금 연락해보니까, 어머, 감사하게도 필리핀 학교를 졌어요. 그래서 보람돼요, 저는. 그런 실천, 국제사회복지도 해봤다고 하는 게.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저랑 같이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영역별 사회복지의 발달. 제가 보니까 시간 관계상 뭐 오프라인 수업 때도 한 번 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대적으로 했던 부분은 이화여대가 사실 47년도에 사회복지학과를 만들었죠. 사회복지학과가 아니라 기독교 사회사업학과인가? 그래서 기독교 대학 내에 학부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회사업학과라 그랬어요. 그게 사회복지학과로 발전이 돼서 바뀌었죠. 그런 거 눈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의료사회복지부터 제도화됐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병원부터 우리나라도 발전이 됐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역별로 지금 복지관들이 하나씩 건설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서울 시내에 보시면 뭐 양천구, 강서구 이런 데 보면 임대 아파트에 복지관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986년, 198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네. 86, 88. 이게 교과서에 잘 안 나와요. 86년도에 국제적으로, 힌트, 국제적으로. 86 아시안 게임. 88 서울 올림픽 있었죠. 예. 사실 그때 우리나라 국력으로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행사를 감당하기가 살짝 어렵다고 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정부나 정치권에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국내에서 벌어졌느냐. 특히 도시권에, 특히 개최한 도시들 있잖아요. 서울을 비롯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구걸했던 사람들을 구걸 못하게 빼서, 예? 영등포도 지금도 구걸하지만 옛날에 더 많이 아예 살아버렸거든. 예?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강제 철거시켰어요. 네, 있으면 안 되잖아. 왜? 외국 사람들이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 팔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나라인데 그래도 복지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을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래요. 네, 그래서 외곽으로 다뿔뿔이 터지게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모아서 생활하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황인 시설, 장애인 시설, 이런 시설, 사회복지 시설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어떻게 됐다? 건립돼서 지금까지 운영된 거예요. 그 전부터 있었던 거는 양로원하고 뭐죠? 고아원. 지금의 보육원은 옛날부터 많았기 때문에 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일어나면서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적 이해가 되면서 그 이후에 많은 생활시설들은 이때 86, 88 때 만들어졌고요. 임대아파트도 건설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그런 분들 그 속에 임대아파트 속에 복지관을 인보관. 그래서 인보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게 복지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이런 데 가면 등촌 1동, 2동 복지관, 뭐 가양 1동, 2동 복지관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임대 아파트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동주민센터라든지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 가게 되면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분들이 전문용어로 뭐다? 법적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 중에서 특례로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요 어떻게 되느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급수 상관없습니다. 있어야 되고 관련된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돼요. 그러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되는 거고요. 점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많이 뽑을까요? 10년 전에 비해서 아니면 적게 뽑을까요?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동학대로 죽거나 다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아동학대법이 바뀌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더 많이 뽑게끔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그런 쪽에 몰랐다 하신 분들은 정보를 갖고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네, 아시겠죠? 하지만 아쉽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가 있죠? 정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 정년을 초과하신 분들은 아시면 안 됩니다. 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원래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이게 무슨 소리일까? 별정직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별정직으로. 자, 7일이 자, 별정직으로 근무를 했다가 지금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뀌어. 네. 자, 자, 네. 이제 들리죠? 네네. 왜냐하면 제가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다시 풀어서 이제 잘 들리죠? 네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공무원이긴 했지만 별정직이라고 하는 공무원 쪽으로 하다가 지금은 일반직으로 바뀌어서 네, 안정화됐어요. 더 많이 뽑을 계획이니까 선생님들 많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성 누가 또 틀리려네. 정신보건 쪽, 그 다음에 학교사회복지 분야,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뭐 이런 부분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 때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중간고사에 낸 거는 다 얘기했어요. 두 가지 다 얘기했어요. 조금 전까지. 얘기했으니까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뒤에 강의 없잖아요. 그죠? 네,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해 주시고요. 뭐 제가 열정이 강해서 그런 거니까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열심히 공부하시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서로 환경 속의 인간이잖아요. 예? 교수 자체가 너무 놀기 좋아하고 강의도 안 하려고 하고 강의 준비도 안 하려고 하고 공부를 안 하려고 하면 학생들도 그렇게 돼요. 학생들도. 그런데 제가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분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4주차 강의 끝내고요. 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5주차는 오프라인이라고 하니까 그때 우리 반가운 모습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식적인 강의 시간 끝났고요. 질문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나갈 테니까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지금 질문해버리면 동료하고들이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질문하실 분들은 지금 해주세요. 제가 두 가지 문제 냈다고 했어요. 단답형이고, 조금 전까지 강의를 다 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네, 얘기하세요. 네, 네. 지금 조금 전에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특례로 조금 더 일반 경쟁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게 이제 사회복지 전문요원에서 발전이 돼서 지금은 일반직으로 바뀌었다. 어머, 지금 나가신 분들은 아시겠다.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렸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이거는 동영상을 찍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근데 아까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 책이 하나 있다라고 했는데, 영국에서. 그거 기억이 아직도 안 나네. 생각났다! 베버리지 보고서. 베버리지 보고서. 베버리지 보고서 아세요?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 사회에서 워낙 그 사회적 문제를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예요. 누구한테? 베버리지.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영국 사회를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느냐, 사회복지적으로. 이래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회 보장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보고서인데 그걸 대표적으로 연구한 책임으로 연구한 분이 베버리지 교수기 때문에 베버리지 연구소라고 알려져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그 보고서에 따르면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열악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크게 한 5가지로 정의했거든요. 제 기억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무지, 나태, 뭐 불결, 뭐 질병,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와 사회가 해결을 해줘야 왜 개인이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국가와 사회가 법, 제도, 정책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만 이 사회복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사회가 보장이 된다. 예, 그래서 사회보장이라는 개념도 그쪽에서도 또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무슨 보고서요? 베버리지 보고서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개론, 정책에 100%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책이나 개론에 한번 보세요. 예,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옵니다. 예, 안 나오면 그 교과서 이상합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아쉬워요. 실천 기술론에도 나와요. 예, 교과서에 따라 달라져. 그죠?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회복지 실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유, 제가 생각이 나네요, 다행히. 네, 또 다른 질문.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했네. 허허허, 참. 네, 네. 공식적인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적인 선생님들 대단합니다. 근데 베버리지 보고서는 이 실천론에서 시험 안 냈어요. 네, 안 냈어요. 네, 그래도 아시면 좋다, 그거죠. 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네. 빠이빠이. 빠이빠이. 굿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추석 잘 보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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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5일 날, 네. 10월 5일 날 잘 보내세요. 10월 5일 날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카톡에. 10월 6일, 7일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건지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푹 놓고 추석 보내세요. 네. 자, 빠이빠이.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갈 거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요양보호사 교육을 제가 일단 올해까지만 강사를 우리 학교에서 하겠다고 했고, 다 내년도부터는 좀 쉬겠다고 했어요. 쉬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하나재단에서 지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는 학비를 안 내고 무료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년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 봐요. 네. 요양보호 시험이요? 아, 11월 달 거? 그러면 교육은 다 들으신 거군요. 예전에? 그러면 지금 문제집 있으시죠? 문제집을 꼭 보시고 유튜브에 가시면 메모하세요. 어, 쉬리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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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모모동 심원장, 모모동 심원장.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동영상을 막 올려놔요. 그런 거를 좀 보시면서 문제 패턴을 많이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아예 유튜브에다가 요양보호사 뭐 기출 문제 아니면 요양보호사 대비 강의 이렇게 검색하면 관련된 제가 얘기했던 두 분 말고도 여러분들이 쫙 뜨거든요. 그런 분들의 강의를 많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문제집 반드시 풀어보시고 다는 못 풀더라도 어느 정도 풀어보셔야 문제 패턴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유 선생님 화이팅! 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으셨는데, 다른 선생님들 질문 없으시면, 네,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